안녕하십니까.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개피곤합니다. 얼굴이 완전 맛이 갔죠. 예. 그래도 강의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특히 오늘 하는 민사특법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데 반만 맞자, 그죠? 중요한데 열심히 할 필요는 없죠. 열심히 해도 잘 안 나오니까 점수가. 다른 데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잘 듣는 걸로 만족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민사특별법 중에서 그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가 앞에서 지난주에 봤던 민법상 임대차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출제를 합니다. 그 다른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집중해서 출제를 하니까 그거를 좀 집중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고, 나머지 세 개는 오늘 체크해 드리는 거 가지고 시험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많아요. 오늘 체크해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정리된 거 막판에 그것만 갖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도 그날 운때만 맞으면 다 맞출 수도 있어. 그죠? 그날 운때만 맞으면 분명히 전제를 달았어요. 운때가 맞아야 된다고. 시험 운때가 맞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먼저 요약지 182페이지를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나왔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는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고 정리하고 문제도 한꺼번에 이렇게 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법, 상위법 공통적으로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 규정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특별하냐가 주목이. 뭐가? 첫째가 영역이 다르죠. 민법상 임대차는 부동산 동산불문하고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대원칙이지만,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에서 첫 번째로 나올 만한 게 적용 범위와 관해서 물적 적용 범위.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라고 했죠. 자, 여기서 기억할 거, 주거용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한다? 계약 당시.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실지 용도.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그래서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주거용이기만 하면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겠지요. 두 번째, 대지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지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주택 경매대가뿐만 아니라 그 대지 경매대가로부터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심지어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3번,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주택 전세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그때의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보겠죠. 4번, 주택에 대해서 우리 민법 621조 기억나세요?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규정에 따라서 주택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숙박계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답으로 나온 적도 있죠. 이제 인적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그 국민이 자연인인 경우, 그다음에 국민은 아니지만 외국인인 경우 이때도 적용이 되는 반면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두 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하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재임대 사업을 하죠. 이런 경우하고,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의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경우, 이때 그 입주에 선정되잖아.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이 토지주택공사나 중소기업이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보호장치가 첫 번째가 대항력이죠. 즉 임차인은 주택의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뭐 집주인이 바뀌었다 중간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자신의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이죠. 그래서 반가로 2번,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 자, 이때 요게 이제 기본인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죠? 갑, 을, 주택임대차. 이때 을이 갑에 대해서 보증금만한 채권을 갖고 있죠, 그죠? 보증금만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갑에게 보증금을 주잖아요. 반환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보증금만한 채권이 가압류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 을의 채권자에 의해서. 자, 이때 이 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제3채무자. 기억나세요? 안 나는데요? 괜찮아요. 예. 날이 너무 더워서 뇌가 녹았죠, 그죠? 제가 녹았어요, 제가. 예. 을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라고 그랬죠, 그죠? 이 상태에서 주택이 매각이 됐어요. 병. 누구의 지위를 승계해요? 갑. 갑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어요? 제3채무자. 그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한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또는 가압류되어 있을 때 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임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반가로 2번이고요. 다만 대항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선순위. 임차인보다. 그리고 경매가 돼. 두 가지 요건.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두 번째 그 주택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 이때는 요 선순위 저당권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도 소멸한다.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멸하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것도 가끔 등장하죠. 반가로 3번. 4번. 이건 이제 따로 나오는 건데 주택 임대인이 명의 신탁자예요. 명의 신탁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그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해서 임차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항력의 의미다. 다음 페이지 대항력의 요건이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점유하는 걸 말하고요. 이때의 점유는 간접 점유를 포함하죠. 점유는 뭘 포함한다? 간접 점유를 포함한다. 그래서 반가로 1번 주택 임차인이 제3자와 점유매개 관계에 기초하여. 점유매개 관계가 뭐예요? 재임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대. 그럼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 같게 임차인이. 따라서 간접 점유도 그 인도에 포함이 되겠죠. 반가로 1번. 4번 주민등록. 첫째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죠. 두 번째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 전입신고서가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수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서가 수리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반가로 1번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반가로 2번 이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두 가지 전출을 하거나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은 상실이 원칙이다. 그랬죠. 자, 반가로 3번 유효하려면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되는데 몇 가지 조심해야 될겠죠.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동그라미 2번 전입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착각하여 잘못 등록한 경우 이때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대항력이 인정된다. 동그라미 한번 다가구는 집원만 신고하면 충분하고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표시를 해야 유효한 주민등록이 된다. 그 정도. 동그라미 4번은 뭐죠? 가장임대차죠. 채권자가 주택임대차의 외형을 빌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실제 그 주택에 거주 사용할 목적은 없는 경우를 가장임대차라고 하게 되고 이때는 대항력 따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자, 대항력은 언제 생기죠? 다음날 0시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반가로 1번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주택을 매각하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하여 갑이 임차인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갑은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0시
출제가 됐었고요. 반가로 2번은 갑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대차하여 병에게 전대한 상태에서 그 후에 을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을과 병은 전대인 전차인에서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뀌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대항력이 생겨야 되는데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마지막 요 경우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되었을 때 임차권을 소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을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그럼 이때 을은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언제 생긴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대금을 완납한 때. 그때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호장치가 4번 보증금 회수죠. 첫째,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 임차인은 집행 권한이 필요하니까, 담보물권자가 아니니까 집행 권한이 필요하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겠죠. 이때 그 소송 절차에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집행 개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을 개시할 때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즉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일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그러려면 요건이 필요하죠.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대항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반가로 1번. 여기서부터는 얘가 최선순위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반면에 얘가 최선순위라면 앞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다면 경매가 됐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고 나가거나 또는 배당 요구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양가로 2번에 있죠. 반가로 1번에 임대차 존속 중 경매될 때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거기서 두 번째 줄에 임대차를 해지하고라고 돼 있죠. 그게 뭐예요? 배당 요구죠.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로 봅니다. 이걸 왜 해지 의사표시로 봐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보증금을 돌려받으니까. 그래,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는 종료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지 의사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반가로 2번과 반가로 3번, 그 반가로 3번이 최근에 개정된 거죠. 반가로 3번이 뭐죠? 정보제시 의무죠. 오른쪽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호, 2호를 제시해야 되죠. 그죠? 각종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납세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는 왼쪽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시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보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 오른쪽 동의했을 때는 정보 제시 의무를 가름한 것으로 본다. 그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할 때 정보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제시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뭐 해라? 동의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두 개가 보완 관계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 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개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서급해서 적용된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즉 계약 이후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개정되었을 때 그 부칙 조항은 잘 안 나오는데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된 게 몇 개 안 되니까 요 법 시행 이후 개정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정보 지시 의무 및 동의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가로 4번은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해. 그럼 자신이 갑으로부터 돌려받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요걸 가지고 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채권 양도죠. 자,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둘이죠. 일반 개인에게 양도를 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일반 개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 일반 개인은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승계하도록 하고 있죠. 그게 반가로 4번이죠.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다만 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장은 헷갈립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O, 해지 X,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O 딱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관련 판례는 첫 번째 거 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 배제 요건이기도 하죠.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3번 대지 환가 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걸 딱딱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 장을 넣으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죠. 모든 임차인이 아니고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에게만 적용이 되죠. 또 그 보증금을 전부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고 일정액까지만 최우선 변제 받죠. 그 기준 금액이 최근에 또 개정됐으니까 그 박스 안에 있는 기준 금액과 최우선 변제 받는 일정액은 시험 직전에 한번 눈도장을 빡 찍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너무 많다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 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 옆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작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나왔죠. 근데 바뀌었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세종특별자치. 여기 이후에다가 부산광역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부산광역시가 들어가는 건 저기 상가건물 임대차 가서 또 남아요. 두 번째 기준 이후에 있는 거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한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요건이 하나 필요해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언제까지?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 딱 그렇게 외우세요. 앞에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었죠. 슬쩍 그거 끼운다. 또는 이렇게 들어오죠. 주택 매각 전 뜬금없이 그냥 주택 매각 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 틀려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만 갖추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 기준 금액은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하나의 주택 임차인이 2명 이상인데 얘네들이 최우선 변제 받는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4번은 하나의 주택에 역시 2인 이상의 임차인이 있는데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럼 뭐예요? 보증금 쪼개기 한 거죠. 그죠? 보증금이 2억인데 그럼 최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 남편 이름으로 1억짜리 하나, 부인 이름으로 1억짜리 하나. 그래서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보증금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번처럼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들 한 사람으로 봐서 보증금을 합산하죠. 근데 이 4번은 상가 건물에는 없어요. 당연하죠. 상가 건물에서는 가정 공동생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3번까지는 있어요. 상가 건물도 똑같아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4번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없습니다. 판례 동그라미 1번 처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이었어. 근데 나중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1억 5천으로 깎고 월세를 내기로 했어. 소액 임차인 됐죠. 그럴 때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또 2번 전포의 사무실이었었는데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게 주거용으로 바뀌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당시 주거용이죠. 그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반면에 3번은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주거용 건물이 지어지고 그걸 임차한 소액 임차인 적어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원전 그3 가지 판례 확인하시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어디다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임대차 존속 중에는 못합니다. 잘 나와요. 이것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이게 주체가 되는 거고요. 어디다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안 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기각 결정엔 항고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고 그다음 임차인이 그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소를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없던 사람은 그걸 취득하거나 있던 사람은 그걸 그대로 유지 존속한 채 전출을 하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효과죠. 두 번째 효과가 뭐죠?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효과가 두 가지가 있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되고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며 6번 최근에 개정된 거죠.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그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미리 뭐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6번이 최근에 개정된 지문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존속기간 이것도 중요하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존속 의제 규정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갱신 중에서 두 가지 약정갱신은 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법정갱신, 묵시갱신 있죠. 요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만료 전 2달 전까지 누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갱신 요건이죠. 두 번째 효과는 첫째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두 번째 기간은 2년 단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리고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됩니다. 단 이기상차임 연체와 같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딱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이 있죠. 첫째 횟수 제한이 있다는 거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딱 1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고 그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절하시는 정당한 사유가 9개죠. 대부분은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똑같은데요. 1호와 8호만 구별하면 되죠. 1호는 2기 연체, 연속 또는 통산이익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8호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오른쪽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의 효과 대원칙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두 번째 차이 및 보증금은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증감. 세 번째 기간은 2년. 임차인만 해지 가능.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 나중에 상가 건물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그다음에 4번은 뭐죠? 손해배상이죠. 어떤 경우? 8호 사유.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몇 년? 2년이죠. 그죠? 갱신 요구를 거절 안 했더라면 갱신되었을 것이고 기간은 2년이잖아요. 그 2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 세 번째 주제 임대라고 돼 있죠. 따라서 매각이나 증여는 손해배상 없습니다. 임대했을 때. 매각 또는 임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임대 경우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간단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두 번째, 증액은 제한되죠. 1년 내 증액 청구를 못하고 1년 지나 증액하더라도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하지 못하고 여덟 번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죠. 그때 산정률 제한이 있습니다.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거. 그죠?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때 주택분쟁이란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분쟁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동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그럼 이 임차권을 누가 승계할 것인가? 임차권 승계 같은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거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할까요? 안 할까요? 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안 하죠. 그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아니잖아요. 임차인끼리 남아있는 상속인들이나 사실혼 배우자들 사이의 분쟁이잖아요. 그건 분쟁 조정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분쟁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거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다 필요 없고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표준계약서가 있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자, 첫 번째가 서면으로 계약을 할 때,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계약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임의규정이다.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 임차권 승계가 있죠. 자, 이 임차권 승계는 상속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승계하는 거예요?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즉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 승계. 또 하나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데 따로 살고 있었던 경우, 즉 가정공동생활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이때는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승계, 딱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임차권 승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데 하나는 같이 살고 있었고 하나는 따로 살고 있어서 임차권 승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따로 살고 있어. 하나는 같이 살고 있었어. 임차권 승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 승계는 딱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한 달 내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승계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당연히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있을 수 없지요. 가정공동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자, 요 정도입니다. 너무 많지요? 무지하게 헷갈려. 뭐 다 했네 이 자식이. 괜찮아. 일단 한번 들어놨다가 나중에 또 걸러내면 됩니다. 상가 건물도 같이 볼 거예요. 한꺼번에 비교해서 헷갈리기 전에. 자, 상가 건물은 일단 첫 번째 주택임대차와 다른 거,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니까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두 번째, 물적 적용 범위는 뭐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오른쪽 영업용 상가 건물이죠. 그죠? 세 번째,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중에 영업용 상가 건물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죠. 네 번째 줄,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영업용이 아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적용 안 된다. 다만 공장 1층을 일부 빌려 도금 작업하면서 컨테너 박스 갖다 놓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 그럼 전체로서 뭐가 될 수 있다? 상가 건물이 될 수 있다. 그다음 초과 임대차라고, 자 오른쪽 밑에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들이 있어요.
1, 2, 3, 4. 첫 번째 기억할 거. 두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부산광역시가 들어있어요. 그죠? 세종특별자치시는 3호에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부산광역시라고 3호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금액 969-5437 이렇게 오시면 쉽다 그랬죠. 969-5437. 두 번째 암기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이때 이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여기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자 초과임대차의 경우 서울이 보증금이 500에다가 월세가 450이야. 환산보증금이 9억 5천이야. 초과임대차죠.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안 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더라. 193페이지 가운데. 몇 조 기억하지 말고 첫째 대항력. 초과임대차도 인도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는구나.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구나. 그죠?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는구나. 3기 연체야 해지가 가능하구나. 폐업으로 인한 해지가 적용되는구나.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이 적용되는구나. 6개. 초과임대차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거 6개. 그러면 존속기간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초과임대차 여기 보세요. 초과임대차인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몇 년으로 봐요? 뭘 1년으로 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지. 적용 안 된다니까. 뭘 1년으로 봐? 1년으로 보기는. 뭘 봐? 보긴 뭘. 그걸 왜 봐? 적용 안 된다니까. 그럼 뭐예요? 민법 적용 거예요. 635조 뭐예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행사를 못해요. 왜? 상가건물인데 계약갱신 요건이 뭐예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존속기간, 우선면제 이런 거 적용 안 된단 말이죠. 초과임대차의 경우에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1년 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숙지하자 말이죠. 초과임대차에. 최근에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앞에서 봤던 기준금액이 있잖아요. 뭐 세종시 또는 뭐 부산광역시 환산보증금을 딱 이렇게 만들어놔. 근데 그게 초과임대차야. 그리고 1, 2, 3, 4, 5번 지문에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걸 슬쩍슬쩍 끼워 넣어서 적용되냐 안 되냐를 물어봅니다. 초과임대차에 적용되는 거,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 회수, 3기 연체, 표준계약서, 폐업 해지 6개 딱 머릿속에 암기. 난 도저히 암기가 안 되는데요. 시험 직전에 손바닥에다가 유성 사인펜으로 앞머리만 따서라도 적어. 공무집행 방해 사주를 하고 있죠 제가. 예. 공무집행 방해 교사죄가 있나? 있나 없나 모르겠네. 아 기억이 안 나네. 없던 걸로 해주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좀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대항력 요건이 뭐죠? 인도화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좀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 보증금에서 다 똑같은데 최소한 면제 받는 것만 다르죠? 근데 이 최소한 면제도 보면요. 이후에 부산광역시 없어요. 그죠? 네? 아까 상가건물임대차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부산광역시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또. 이거 아주 옛날 겁니다. 기준이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있는데 따라서 이건 출제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개정도 안 되고 있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주임법과 다른 거 존속기간 다르죠.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1년으로 보죠. 그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1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보증금 돌려할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로 보죠. 자, 갱신.
자, 상가 건물은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먼저 나오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아까는 주임법은 6월부터 2월까지고요. 상위법은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 거절 사유 8개. 그죠? 그중에 1호 3기연체, 3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5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7호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또는 재건축 이렇게 되죠. 대부분 철거.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가나다 셋 중에 하나.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 플러스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라고 있어요. 너무 낡아 재건축, 타법령 재건축 이런 셋 중에 하나가 있을 때 7호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다는 거. 박스 밑에 제한, 주택임대차는 횟수 제한, 상가 건물은 전체 기간 제한,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최초 임대차를 포함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면,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이 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차이 및 보증금만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이렇게 되겠죠. 증감. 묵시갱신은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심할 것 첫째, 임차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없어요. 없죠. 임차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없습니다. 요건에. 주임법은 있었어요. 아까 임차인이 2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요건에 있었어요. 상위법에는 그건 없고요. 두 번째, 그 효과는 뭐죠?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차임 및 보증금도 동일, 기간만 1년. 그리고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 정도. 자, 다음 페이지 차임 증감 청구 제한 100분의 5 숫자 기억하시고 쭉 내려서 양가로 3번 보증금 월세 전환 연일화 리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주택임대차하고 헷갈리지 말고 분명히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연체시 해지가 있고요. 폐업으로 하는 이런 해지가 있는데 그 폐업으로 인한 해지에서는 숫자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1항은 뭐죠?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받았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단 전제가 뭐야? 폐업한 경우예요. 폐업도 안 하고 해지할 수는 없죠. 3개월 이상 받았고 그래서 경제사정에 중요한 변동이 있어서 폐업을 한 다음 해지가 되는 거죠.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효력은 언제 생겨요? 3달 뒤에 생겨요. 임차인 죽으라는 얘기죠. 그죠? 3달 동안 장사를 못했는데 그래서 폐업하고 해지인데 다시 3달이 지나야 해지가 돼. 6달 동안 손가락 쪽쪽 빨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상가건물에서 나올 게 중요한 게 권리금이죠. 의의는 됐고요. 계약은 뭐죠?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죠.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이게 둘 사이에 하는 게 권리금 계약입니다. 그때 3번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총 6달 동안이죠. 그죠?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밑에 동그라미 1, 2, 3, 4 넷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넷 다 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 4가지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죠. 그 4가지 하지 말아라. 그 4가지를 하게 되면 그게 방해가 된다. 그중에 4번째 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 거절도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4번째 거는 예외가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게 방해니까 바꿔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거절하면 방해가 아니겠죠. 그리고 그 정당한 사유 4가지를 또 박스에 넣어놨어요. 그중에 3번째 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의미가 뭐냐?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 뭘로 거절해야 돼요? 앞으로 이 건물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고 거절하고
플러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 사용한 경우에만 정언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유로 거절했어요. 예컨대 거절 사유 중에 1호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개털이야. 무자력이야. 그걸로 거절했어. 그래놓고 나중에 1년 6개월 이상 사용을 안 했다. 이걸 이유로 들이밀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1년 6개월 이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거절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죠. 그죠? 그래서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죠. 임대인이 다른 소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한 후 그 후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있다라고 설정하겠죠. 임대인이 비록 다른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요렇게 나올 겁니다. 올해 답. 네? 올해 상가물인 대자보법 지문의 답. 잘 기억해 두세요. 나오면 히트 치는 거고요, 답으로. 그죠?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해. 2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해. 답으로 나왔는데. 이거 답, 그러니까 나왔어. 근데 기억을 못 해. 그 강의한 거 촬영 영상을 찾아버렸더니 벌써 다 삭제했어. 없어.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손해배상이 있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그럼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때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기간 기억해야 되죠.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라 해요. 3년 출제됐고요. 종료한 날도 출제가 됐죠. 방해가 있은 날 아니죠. 손해가 발생한 날 아닙니다.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권리금 판례가 있어요. 첫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려면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사이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돼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자 전체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초과했어요. 그럼 더 이상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상황에서도 권리금 회수는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아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뭐 3기연체 이런 거. 그거는 권리금 회수도 인정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95페이지 가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개가 있잖아요. 그 사유에 해당이 되면 권리금 회수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최장 여기에 걸렸어. 이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아예 갱신 요구를 못하는 사유잖아요. 그죠? 요때는 뭐 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가 인정된단 말이죠. 그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반가로 2번이고요. 3번은 이 갑이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사이에 계약 체결을 거절한 의사가 분명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원래는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소개를 해야 돼요. 소개. 이게 뭐예요? 주선이라고 부르죠. 주선. 옛날에 미팅 같은 거 주선자라 그랬잖아요. 소개팅 같은 거 가운데 이렇게 매개하는 사람을 주선자라 그랬었어요. 주전자가 아니고. 이 소개가 주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책을 거절. 이게 방해예요.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책을 거절하는 게 방해가 되려면 전제가 뭐예요? 을이 주선을 했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런 파라가 아주 개짜증나죠. 197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밑에 박스 2개 위에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체결 거절.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병과의 계약책을 거절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려면 을이 먼저 주선했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원칙 주선했어야 된다. 단 이렇게 주선하더라도 계약책을 거절할 것이란 게 명백하다. 그럼 미리 주선할 필요는 없다.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반가로 3번 판례가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이 뭐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소개했어야 한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다만 임대인이 계약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가 됐다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여지가 아주 높죠. 됐죠? 그래서 권리금 판례 같은 거 1, 2, 3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의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죠. 권리금 표준계약서하고 상가 건물 임대 표준계약서하고 작성 주체가 다르죠. 권리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장관과 협의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일이 또 하나 있죠. 권리금 평가, 기준, 절차, 방법 이런 걸 고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 정도. 상가 건물 임대 분쟁 조정위원회는 넘어가도 되고요. 마지막 확인할 게 다음 페이지 전대차죠. 갑을 임대차, 상가 건물, 주택 임대 차이는 없어요. 을병 전대차. 전차인은 적법 전차인을 전제로 합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요 사이 얘가 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다? 대위. 거기 마지막이죠. 거기까지. 좀 양이 많긴 하지만 또 내용도 비슷비슷한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할 때 술술 써먹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나올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책 찾아보고 쪽팔리잖아. 안 팔려요? 쪽팔리지. 그거 외워야지. 술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잠깐만요. 공부한 지 오래돼서 깎아먹었어요. 얼마나 창팔려? 창피하지. 자, 그럼 문제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1번에 1번. 명의신탁자와 계약했네요.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이렇게 나오면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최소한 변제 따위는 받을 수가 없다. 그거죠. 그게 3번이죠. 4번은 소액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확정 일자는 필요 없다 그랬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선받기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 받으니까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권리의 선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건데 얘는 최우선 변제 받으니까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고 대항 요건은 갖춰야 돼. 즉 경매법원에 여기 소액 임차인이 있어요라는 걸 알릴 필요 있대. 공시는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요구하는 거야. 다만 그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 이게 언제요? 묻지 마. 외워. 경매 신청 등기 전 그냥 외워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X. 매각 전 X. 경매 신청 등기 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고요. 5번 묵시갱신 법정갱신 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봐요. 그러나 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틀린 거 1번.
2번, 1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소한 면제 받을 수 없다.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서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배권을 취득 또는 기존에 이미 갖고 있었다면 그걸 유지한 채. 세 번째 절 주민등록을 옮겨 즉 전출하여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번 틀렸죠. 3번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을 집행권을 하여 경매를 신청할 때 즉 집행을 개시할 때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3번 대기 경매되면 임차권을 소멸하죠. 그러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대항력은 어떤 대항력을 말하는 거죠? 최선순위 대항력. 즉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을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항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을 말해요. 왜? 아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을 말합니다. 그런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1년으로 정했어요. 2년으로 보죠. 근데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죠. 결국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임차인은. 2번. 3번, 1번. 주택을 전출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한 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된다 그랬고요. 3번 또 나왔어요.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4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뭘 적용한다고요? 소액 사건 심파법 규정을 적용하고요. 3번, 5번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틀린 거 1번. 4번, 1번 임대차 존속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인 뭐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2번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임차권을 등기한 임차인은 비록 등기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3번 주민등록은 대항력 존속요건입니다. 전출 또는 직권말소하면 대항력은 상실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4번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 이전했다. 뭐라 그랬어요? 대항력 상실이죠. 5번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전에 하는 임차권 등기는 스스로 하는 단독 신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명령이죠.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을 등기소에 제출해서 임차인이 신청해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이고요. 5번, 1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등기가 된 주택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그 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선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1번 X.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소유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3번 경매가 됐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이 전액되지 아니한 대항력인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을 말했습니다. 4번 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겉모습을 만들었을 뿐 실제 사용 수익 목적이 없더라 가장 임대차.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5번 법정갱신되면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생기죠. 틀린 것 1번이 될 겁니다. 6번 1번 처의 주민등록은 인정돼야 안 돼요? 되지요.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서 변제를 청구할 때 어디다가 청구해요? 법원에다가.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인도해야죠.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어요. 해지죠. 법원이 배당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 것과
주택을 경락인에 명도하는 게 무슨 관계예요? 동신관계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먼저 인도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주택을 양수인에게, 요 양수인이 누구예요? 경락인. 양수인이 누구라고요? 경락인. 경락받은 사람. 근데 그 양수인에게 인도하지라고 돼 있죠. 그 인도 앞에다가 먼저 틀린 점이 됩니다. 틀린 점. 그렇게도 나옵니다. 먼저라는 글자로 슬쩍 끼워놨습니다. 그럼 틀린 점입니다. 먼저 인도하라는 게 아니죠. 동시행관계로 규정한 거예요.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못한다. 인도와 수령이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법으로부터 받는 것과 인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 결과적으로 인도 증명을 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인데 단 인도 앞에 먼저 자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상당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따위를 하지 않으면 법정 갱신 돼요? 3번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리잖아. 임대차 기간 만료 후가 아니고 만료 상당 기간이 아니고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라고 해야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라고 해야죠. 그럴 때 통지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인 걸로 보죠. 4번 그렇게 법정갱신 되었을 때 양당사전 언제든지 통지. 이건 민법상 임대차죠. 4번은 639조 민법상 임대차예요. 민법상 임대차. 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635조에서 해지 통과할 수도 돼 있으니까. 즉 각 당사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6달 한 달은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4번은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주택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에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효과죠. 5번 차임이 보증금의 증액 제한 있죠? 어떻게 제한해요? 연 몇 할이에요? 뭐가 연 몇 할이야? 20분의 1이지. 연 1할은 저기 보증금 월세 바꿀 때 나오는 거고 연 1할은. 그죠? 20분의 1, 20분의 1.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민법은 숫자 잘 안 나오는데 주임법, 상임법 가서 자꾸 나오니까 짜증나죠. 그죠? 공법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죠. 뭐 공법에 비하면 뭐 중개사법이나. 20분의 1입니다. 7번에 1번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면 가끔 가다가 경매신청 등기전까지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지문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고요. 이번 임차인이 2달 전까지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법정갱신 되죠? 그리고 기간은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2번. 3번은 다가구죠. 뭐만 신고하면 돼요? 집원만. 따라서 집원만 바르게 기재했다면 호수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어요. 그러면 얘는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겠죠. 4번일 것이고요. 5번은 가장임대차죠. 왜? 목적이 채권 일수야.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아까 몇 번이에요? 5번에 4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5번에 4번과 7번에 5번은 똑같은 겁니다. 둘 다 가장임대차예요.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8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봐야 되겠네요.